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참사 원인은 무엇인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해체 방식의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옆으로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옆으로 넘어졌다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 사고 자체의 수습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지만 예. 그 공법과 이런 것 진행에 대한 것은 좀 예측인 부분이 좀 사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보듯이 측면으로 넘어졌다는 거는 예. 건물은 구조부가 이제 수직으로 견디게 돼 있는데 옆으로 어떤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 예, 부분에서는 하부에 버틴 부분에 먼저 철거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뒷방향에 있던 토산에서 어떤 미는 힘, 그 굴착기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이 그 자체 그 구조 부부가 약해서 붕괴가 된다면 뭐 과거 삼풍이나 저기 9.11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으로 내려앉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사 방법의 진행과 계획에서 분명히 어떤 그 착오나 어떤 서두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붕괴해서 내려오는 게 이제 네. 보통 통상적인 방법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토산을 쌓아서 그 위에 그 굴착기를 올려놓고 작업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근로자의 안전을 또 확보할 수가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옆에 쌓아서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또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폐자재, 메울 수 있는 토자재를 구하기도 쉬웠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임에도 철거하는 순서는 뒤로 미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해당 부분인데 이거는 근로자들이나 작업 자체의 안전성은 있지만 토산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해당 쪽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무를 우리가 벨 때 도끼로 찍고 밀면은 이제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랑 이제 그렇습니다.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찍고 넘어진다는 개념에서 이게 사실은 그 토산을 쌓는 과정에서 고의로 맨 밑에 그 나무를 찍듯이 철거를 하였다고 보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도 보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층을 동시에 철거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여러 가지 내부 구성물이 있는데 그 하중을 견디는 주요 구조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는 주요 구조부를 놔두고 나머지를 철거를 해낸 다음에 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그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기둥 이외의 어떤 내력벽들, 하중을 견디는 벽들을 사전에 먼저 철거하고 기둥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그런 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서두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날이 공사 첫날이었다라고들 했거든요. 네, 해당 건물의 철거 공사는 첫날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런 내력벽들이 제거됐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 철거 작업이라는 거는 구조물의 해체, 건축물 해체 관리법에서 건축물 해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해체라는 용어에서 그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내부 마감재는 사전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부터 이루어졌다는 작업은 왜 그러냐면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 내부에서 근로자분들이 들어가서 내부 설치물은 그냥 마감재는 제거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의 사전 해체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당일날 설치한 구조 작업 해체에서도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 해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 해체 계획서를 이제 관할 구청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위층부터 이렇게 철거라고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던 겁니까? 이게 네, 해체 공법이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특이한 방법으로는 밑에 잭으로 들어 올려서 1층만 해체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만큼 내리고 이런 공법도 있는데 사실 이런 공법은 국내에서 비용이 높고 또 분진 소음을 줄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부에서 탑다운 해체 방식을 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컷다운이라 그래서 잘라서 내리는 방식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쓰는 방식은 위에서 깎아 내리는 방식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해체 계획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해체 계획서는 무조건 관할 구청 허가권자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여기 있는 해체 계획서 제출을 검토하는 기관이 국토안전원이 지금 그 20년부터 국토안전원으로 승격돼 가지고 국토안전원법까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안전원이 검토하는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해당 부분은 예.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해체에 관한 법이 예. 건축물 관리법에 포함이 됐는데 이 건축물 관리법은 개정이나 발전을 거듭한 게 아니고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정착에 하고 안착하고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다소 좀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지금처럼 건축법을 지금 그 시공사의 그 브리핑을 보면 토사를 쌓아 올리고 하는 공법을 정하겠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그 토사를 쌓아 올리지 않고 직접 그 굴착기를 건물 위에 올리는 공법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직접 그 계획서를 검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공법을 배제한 거죠, 사실은. 해당 부분이 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그런 공법을 또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 현장에 위험 상황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보통은 이런 해체 작업이 있을 때 감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감리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건축물을 짓거나 폐각할 때까지는 여러 단계 이제 여러 공중의 감리자분들이 있는데요. 이 철거 감리라는 것이 해체 감리가 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법규를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명확하게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위험하고 좀 이렇게 그 큰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입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주의 개념을 두질 않고 충분히 비상주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또 특이한 점은 관에서 그 발주를 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상주 감리의 요율을 100%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일반 민수공사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제도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사업주, 조합이라고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그 감리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수공사의 경우는 그 대가를 지정해주지 않고요. 대가는 사업주하고 감리자가 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저가가 되고 비상주를 전제로 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렇게 풍토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철거 과정 역시도 그렇고 이 안전 관리를 하는 그 과정 역시도 그렇고 비용 문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좀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포괄적으로 공기 자체도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 자체가 어떤 최소 수준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 수준만 맞추려는 그런 풍토가 좀 일반적인 부분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느 정도 비용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를 사실 관할 관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정 맞습니다. 부분 어느 정도의 민원도 여러 차례 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소홀했던 부분 역시도 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당 부분에서 분명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뭐 국민시민고에도 민원을 하고 시청에 직접 민원 제기를 했다고 했을 때 오늘 브리핑에서 광주시청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조치 자체가 공문을 발송했다든가 이런 정도 선에서 그쳤다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해당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게 있고요. 또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이 역시 그 작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시공자의 잘못에 치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업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법인 자체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하게 돼서 사전에 아까 낮은 비용으로 시공에 임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역시 제정이 됐는데 이 또한 시행이 또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사각에서 허점에서 이런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안전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가끔 공사가 진행이 돼서 임시로 이제 버스 정류장을 옮겨놓은 곳을 이제 주변에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가림막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면 상당히 좀 이게 좀 허술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가림막이라는 형태 자체가 예. 그 분진이나 소음 이런 미광 같은 거를 막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의 하중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던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해체 계획서라는 것이 예. 이 명칭 자체는 해체 계획에 집중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에 당연히 정장도 포함되고요. 주변 환경, 지중 매설물,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전봇대 안전 조치도 다 포함이 전선까지 돼 포함이 있는군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전계획서가 철저하고 그걸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예, 예. 예를 들어 철거 시공자가 지금 뭐 제하도급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건설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제하도급 업체가 시공을 하면서 짧게 그 시달받은 공기안에 시공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뭐 정류장을 옮긴다든지 이런 걸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자체에 그런 것이 좀 포함이 되고 이거를 좀 명확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도 명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네. 계획서에 작성된 대로 실제로 잘 시행에 옮겨졌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사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계획서가 치밀하게 했는지는 예. 그 검토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이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예. 그래서 관리원. 시설관리공단이 승격이 돼서 예. 법까지 제정하면서 작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년 5월 1일부터 지금 그 해체감리가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그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올해 통계는 안 나왔고요.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300여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월 달부터 전국의 해체 계획을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검토한 건수가 이건 재검토 건수까지 합친 겁니다. 제출한 예, 게 미흡해서 다시 반려했을 거 네네. 합쳐서. 그러니까 300건 정도밖에 국가기관에서밖에 검토를 안 했고 나머지는 비상주가 되는 그러니까 민수 기관에서 검토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사각의 공간에서 이런 사고가 지금도 딱 발생했다. 그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년 전 서울 서초구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사고와 상당히 비슷한 사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재난이 발생하면 예. 그 재난에 당장 대응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복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구라는 거는 그 재난 상황을 원위치로 돌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정도면 딱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제도만 개선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약간 변형된 재난은 또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도 분명히 또 이런 사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 이제는 타이어가 펌프날 때까지 운전하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네. 예, 이게 타이어가 미리 망가질 것을 예상하고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 자체에 집중해서 대책하지 말고 예. 포괄적으로 그 옆에 거지 살펴서 이렇게 수립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매번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들을 강구하고 뭔가를 시도를 하는데 네.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도를 해서 변화시킨 그 제도 정도까지만이라도 적용이 잘 된다면 네, 사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텐데 네. 다시 처음과 똑같은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예.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웅을 찾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좋은 말이 있지만 안전을 안 느껴서 어떤 그 임해 있는 분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의 포커스보다는 네. 예, 예. 제도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를 하면요. 예.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하시는 하인리 법칙이 이제 300 이후에 29 이후에 하나의 대형 재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재난이 이번에 발생한 걸 또 무시하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29번의 경미한 사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영웅을 만들기보다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명확히 갖추고 잘 밀실히 수행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그 사각지대에서 지금 사고가 일어났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단어로 함축을 하자면 지금 징벌적 배상이라는 개념이 선진국에서는 벌써 많이 안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으면 사망 사고 자체에 대한 보상보다 그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과징을 물리게 해서 사전에 사업주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자세를 가지게 하는 그런 좀 제도적 안착이 필요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서 당부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백승조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